나부터 내려놓겠다. 그러면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당신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서 이 특권 의식 배제, 무엇보다도 방탄에 쌓여 있는 그런 의원들 만들지 않겠다. 누구를 겨냥한 것일까요? 자, 이런 게 여의도 사투리를 쓰자는 5천만의 문법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기 전에도 국민들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 기대감을 더 올려주는 그런 첫 출사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냐면 간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첫 번째는 적당히 좋은 말 하고 그 다음번에 내 거 내려놓고 그 다음번에 남의 거 내려놓으라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아주 첫날부터 일성으로 나 안 하겠어.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보다 국민들과 함께 하겠어라고 아주 선명한 언어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은 정치인들은 막 간보는 이미지, 그리고 정치인 따로, 국민 따로 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아주 선명하게 메시지를 하고 내 거부터 내려놓고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 따로, 정치인 따로 하지 않겠다라는 게 선민, 후사, 그리고 동료, 시민, 그리고 나 이거 안 하겠어. 그리고 우리가 상대해야 될 상대는 누구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하는 게 MZ세대에 부합하고 또 97세대지만 MZ세대랑도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애매모호해서 해석 여러 가지로 갈리지 않게 해주는 그런 한동훈식 스타일이지 않은가. 아주 명확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김두수 수장님. 보통은 정치인들이요. 정치를 끝낼 때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를 시작할 때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예.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예상을 못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는 근거로 제시한 게 뭔가 정치적 이득을 갖지 않겠다, 뭔가의 자리를 탐하지 않는 모습 이런 걸로 이제 설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혹시라도 지금까지 검사로서 정치를 바라본 그런 인상 아닌가 이런 부분에 좀 염려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좀 정치를 안 하는 영역의 사람들, 순수함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 좀 인기가 올라가고 좋아 보이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이제 당내 물갈이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 뭐 좀 무섭다, 상당히 칼을 휘두를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뭐 출마 지역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당선 가능한 지역 또는 비례대표로 나간다는 것 그건 선거법이 좀 바뀌어 가능한 거니까 그런 점을 고려한 뭐 선제적인 이런 거 아닌가라고 일단 평가를 좀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의 저 불출마가 톱으로 오른 거는 한국 정치의 현실 속에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하지만 정치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아니 뭐 종로 출마도 예상이 됐었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순위 안에 나왔어도 그게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내 거부터 내려놓겠다. 이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득권 타파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앞으로 공천을 해야 될 텐데 비대위원장이 예. 그러면 이제 그 공천에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모두 빼앗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 뭐 총선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 뭐 이런 배수진을 쳤다는 의미에서 이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지 말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이라는 그 정계에 새롭게 등장한 일종의 기린한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 정말 갖고 나가야 할 존재예요. 그렇죠? 거기다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구에 나가든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요한 자원을 왜 여기서 불출마로 그냥 없애버리느냐. 응? 예를 들어서 험지나 아니면 뭐 조금 어렵다고 하는 뭐 곳에 나가서 그 의석을 하나 가져올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도 수도권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도권에 뭐 좀 어렵다 싶은 지역에 본인이 출정을 해서 거기서 가져오지 못할 의석을 하나 가져온다고 한다면 그게 국민의힘에 대한 헌신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본인의 별 욕심 부리지 않겠다 하는 헌신이라는 부분에서 예. 평가를 하지만
또한 다른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동훈 위원장의 취임사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이 써준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쓴 연설문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200자 원고지로 한 20장 분량 정도였거든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쓰고 또 고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연설 직전까지 고쳐 쓴 탓에 이 한 위원장이 품에서 꺼낸 연설문 용지의 모서리가 너덜거리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몇 번을 읽어봤다는 거군요. 네, 계속 꺼내면서 수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연설문에는 국민이 22번 들어갔고 동료 시민 10번, 민주당과 운동권이 7번, 또 이재명 대표가 7번가량 쓰였는데 특히 동료 시민이라는 말 좀 생소했습니다. 예. 이 단어가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시민의식으로 완성되는 거라는 한 위원장의 평소 생각이 담긴 표현이라고 해요. 이 표현에 대해서 소수 정당에서도 낡은 국가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 참신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국민이라는 단어도 많이 썼지만 동료 시민 이 단어도 한동훈 장관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새롭게 제시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취임사 내용 하나하나 그럼 짚어보도록 하죠. 12분간 연설에서 활용정점 바로 이거였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 카드였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뛸 겁니다. 자, 전격적인 불출마. 앞서 이제 최병묵 의원께서 한 자리라도 더 아쉬운 마당에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도 방법이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공천 과정에서 당 대표조차도 불출마를 했으면 아니 왜 저는 출마 못하게 합니까? 왜 저도 출마할래요? 뭐 지금 당 대표직은 내려놔도 출마는 하겠다라는 전직 대표도 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비교가 되면서 당 앞으로 공천 과정에 상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 같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계속해서 얘기를 한 게 용기와 헌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용기는 나아갈 용기와 그리고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선거를 놓고 보면 자기 지역구에서 하나를 받는다고 하면 그거 한 석 가지고 오는 것도 헌신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자기 지역구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야 우리 동네는 안 돌보고 남의 동네 가서 저렇게 선거해 주는 거 우리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지역구민들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전국 단위에서 선거가 열리면 우리 지역에 누가 와서 선거를 도와주면 가장 좋을까요? 라고 하면 분명히 압도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주면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지역구에 얽매여서 한 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다 다녀서 여러 석을 특히 이렇게 접점 지역에 있는 데서 몇 표 차이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감으로써 쇄신과 혁신의 이미지를 준다면 한 석 이상의 효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자기 한 석을 버려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이고 용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공천하는 데 있어서 야,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들을 양보해줘. 이게 안 먹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데도 첫 일성부터 내 거 내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여기에 동참해야 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데 확실하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 이번에 나 공천 못 받으면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정치인들한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유력한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가지 않고도 정치를 하겠다고 하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그 원내 사람들과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원외 사람들과도 정치를 하겠네. 이런 느낌을 준다면 나도 정치인인데 이번에 꼭 원내 들어가서만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도 씻어주면서 소위 장외에서도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불출마 선언을 어제 여러 사람이 들으면서 반응을 했겠습니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얘기를 듣고 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찌됐든 뭐 총선 출마에 대해서 지역구도 옮길 생각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도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더 부담 아닐까요? 당내에서 그렇잖아도 뭐 이제 그 지역구 출마를 그만하고 뭐 비례로 옮기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불출마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게 이제 방탄,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 뭐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1996년에 보면 김대중 그 총재는 사실은 비례대표 후순위를 그 받았었거든요. 예. 본인이 받은 거죠. 그래서 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를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뭐 지역구는 안 나간다고 할지라도 비례대표의 후순위 뭐 한 20번 같은 거 받아서 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동훈을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나와서 국민의힘을 찍어야 됩니다 하는 명확한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상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렇게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96년에 DJ가 떨어졌거든요. 예. 황교안 대표도 DJ 떨어졌고. 앞번호까지 됐습니다. 예. 그런 점 때문에 그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무조건 뭐 하여튼 편안한 곳에,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출마,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일까요? 어제 연설 보고. 일단 뭐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한쪽이 뭔가 혁신을 하면 다른 쪽도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꽤 압박 요소로 등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개항을 선택했을 때 보면 대선 후보의 어떤 후에 바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이제 시기적 문제나 성남을 떠나서 또 인천을 갔다라고 하는 뭐 지역의 이동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지금의 이제 민주당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보면 민주당이 영남의 어떤 60석 되는 이 영남을 제대로 공략을 못 하고 있고 또 본인이 고향이 이제 안동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영남에 대한 출마의 어떤 결단 같은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당내 의견도 있고 그래서 예. 상당히 생각이 좀 복잡해질 거는 틀림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어쨌든 불출마라고 하는 이 카드가 지금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도 되면 나중에 재보궐 이런 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결단을 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당내 이런 대표로서의 어떤 희생과 또 솔선수범이라든 어떤 좀 선봉에 서야 하는 이런 압박이 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지훈 기자, 이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그전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뭐 몇 번씩 따라다니면서 저 뭐 불출마하라는 당내 의견이 있던데 이원욱 의원이 막 그렇게 얘기하던데라고 질문하는 것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불출마한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질문이 앞으로 몇 번은 기자 입장에서도 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 된 것 같아요. 당내 비명계 의원들은 아무래도 소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그런 얘기를 한 지 좀 오래돼서 타격감이 사실은 조금 무뎌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됐고 그것도 이제 젊은 리더십이라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비될 요소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아픈 부분이기도 한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막판에 뒤집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표준 저격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대표에게 아마 기자들이 계속 질의를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입장을 내놔야 할 상황에 봉착하게 될 거고요. 아니면 그 수준의 버금가는 당내 혁신을 내놓아야 하는 숙제는 가지게 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어제 한동훈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따로 입장은 이재명 대표가 내놓지는 않았군요. 예,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물어봤지만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뭐 잠시 뒤에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왕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와의 대비점 크게 하나가 이제 불출마 부분, 또 하나가 바로 이 죄송합니다. 그 불체포 특권. 불체포 특권. 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물어볼 거예요. 자, 불체포 특권 포기하십니까? 예, 합격. 안 하겠습니까? 불합격. 민주당에서는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이재명 지도부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저는 뭐 민주당 지도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또 이재명 대표부터 그걸 뒤집는 일이 다음 회기 내에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까 못할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불체포 특권 포기
안 하겠다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공천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기에 체크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거야 뭐 나중에 문제니까 저는 뭐 지금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저격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그 문제가 뭐 총선 이슈까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뭐 불체포 특권이라는 건 결국 그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후보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상정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크게 총선 이슈는 될 것 아닌 것 같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콕 찍어서 공격하는 요소로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다른 이 두 가지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그리고 야당을 겨냥한 거였다면 이제는 또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던진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선당후사 안 해도 됩니다. 선민후사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동료 시민. 좋은 나라 만드는데 동료 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거 두고 보실 겁니까?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과 동료 시민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는 우리 공동체와 동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이겼을 때 동료 시민들과 이 나라가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이 위대한 나라와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기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와 동료 시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 사실 그동안의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뭐 우리 교과서에서도 국민이 있고 시민이 있고 뭐 그런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시민하면은 어떤 이제 의식을 가진 그 민주화의 상징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동료 시민 이거는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일단 제가 국어사전 먼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인데요. 그죠? 동료,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특히 같은 임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같은 임무라는 게 뭡니까? 더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식이 통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죄 지은 자 벌 받고 착한 일 하는 사람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의도권에서 하고 있으면은 그게 특권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죄 지어도 정치권에서는 특권 누리고 있지 않냐라고 이런 한 문맥상에서 나옵니다. 그런 거 없이 동료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려면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벌 받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은 각광받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예. 그런데 이걸 처음 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분명 법무부 장관 이임식 때도 동료 시민 여러분들과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다. 자기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동료 이 공직자라는 말도 썼습니다. 예. 동료 공직자들과 함께. 그래서 굉장히 함께하는 파트너십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에서는 My Fellow Citizen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오바마 대통령 연설에서 써서 이미 미국에서는 널리 쓰이는 단어인데요. 역시 오바마 대통령 이미지도 함께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젊은 함께하는 이미지를 호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연설문에서 또 화제가 되는 그런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 단어나 뭐 노래 가사의 말들을 인용하거나 대학 시절 즐겨 듣던 노래 이런 가수의 노래도 직접 각색이 됐대요.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무엇을 망설이나 되는 것은 단지 하나뿐인데 바로 지금이 그대의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의 유일한 장소이다. 예. 한동훈 장관이 아마 대학 시절에 저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나도 그 노래 들었는데 하면서 떠오르는 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 조선일보 함께 보시죠. 그런가 하면 처칠의 명연설도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서
2차 대전 때 그 처칠이 했던 유명한 연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 이 영국인들의 항전 의지를 다지게 했던 말 2가지를 차용했습니다. 이 호남과 영남 등 전국 7개 지역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언급을 했는데 처칠이 영국을 지키겠다면서 해변과 또 상륙 지점, 들판과 거리, 언덕 등을 하나씩 언급한 대목과 또 비슷한 부분이고요. 예. 또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이런 처칠의 유명 어록이 있는데 이 한유 원장이 장관 때 6.25 전쟁 순직 교도관들을 추모하면서 쓴 말이기도 합니다. 이날 한 장관은요,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 목도리에다가 용비어 천가 내용이 적힌 넥타이를 메고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넥타이에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린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예. 그 아까 설명 주신 대로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 문구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가사 가운데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다. 이 내용을 차용했다고 합니다. 예. 자, 처칠을 인용했다는 그 내용도 잠깐 들어보죠. 어디에서 한 지역도 빠지지 않고 전국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을 콕콕 찍어가면서 그만큼 각오가 새롭다는 것이겠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s. We shall fight in the fields and in the streets. We shall fight in the hills. We shall never surrender. 저런 게 아마 본인이 직접 연설문을 쓰면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연설문을 누군가 대신 써주면 이게 무슨 내용이야? 아, 필요 없어 이럴 텐데 본인이 쓰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술을 안 마시는 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검사 시절에 사무실에 가면 뭐 굉장히 그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갈 때도 왜 우리가 공항에서 책 들고 가던 거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아마 뭐 처칠 뭐 회고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쭉 봐가면서 이제 평상시에 그런 쪽에 이렇게 중요한 문구 같은 걸 새긴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서태지와 아이들부터 처칠까지 그러니까 청년 감성부터 중장년 감성까지를 모두 그 연설문의 취임사에 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거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죠. 이게 어제가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현장을 찾았던 첫날이랍니다. 첫날이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밖에서 막 그 환호성을 지르고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뭐 그렇겠죠. 그 장소를 이렇게 가봤더니 기자들이 새로운 단어가 등장한대요. 한동훈이잖아요. 한동훈. 근데 야, 왜 콘서트장에서 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한동훈, 둘동훈, 셋동훈. 한동훈, 두동훈, 셋동훈. 아니, 한동훈이가 여러 명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한동훈 같은 사람이 한 10명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동훈. 네. 저 구호도 아마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둘동훈, 셋동훈. 참 재밌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수락을 하면서 당사에서 이제 연설을 할 거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니까 지금 보신 대로 지지자 수십 명이 당사 앞에 몰려서 이제 응원하는 일종의 시위를 벌인 건데요. 예. 뭐 꽃다발을 들고 플랜카드, 피켓 등을 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름을 연설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한동훈, 둘동훈, 셋동훈 이러면서 한동훈이 10명이라도 있으면 참 든든하고 좋겠다 이런 식의 지지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이 한 위원장이 당사에 연설하면서 한 10분 정도 예정 시간보다 먼저 도착했는데 예. 이 당사 앞에 맞이 나온 지지자들을 향해서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꽃다발을 받는 모습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선출된 이후, 취임한 이후 제일 중요한 게 인선이겠죠. 아직 비대위원 누군지 일단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정말 철저하답니다. 지금 철통 보안이래요. 기자들도 잘 모르고 뭐 이 사람 나올까 했는데 뭐 이수정 교수님
아니라지 않습니까? 동아일보 사면에요. 첫 인선 내용이 나왔습니다. 누구냐? 바로 비서실장입니다. 일단 비서실장이 정해져야 앞으로 뭐 당과의 소통이라든가 업무라든가 또 기자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가만히 있어 어디서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준석 대표 때도 그 일을 했던 분 아니십니까? 예,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역할을 할 때 수석 대변인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어허. 1975년생인데요. 그 한동훈 위원장과 2살 차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73년생이고 75년생이거든요. 예. 아마 같은 70년대생의 개파색이었던 젊은 정치인이라 이 부분이 이제 주요하게 비서실장 임명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서울대 졸업생이고 또 율사 출신이다. 사법고시를 패스한 율사 출신이라는 점도 한 위원장과 맥이 다 있는 지점입니다. 이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북 안동 예천 지역구의 초선 의원인데요. 과거에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을 지낸 특이 이력도 있고요. 한 장관이 이민청 신설을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제 준비할 때 김영동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연도 있습니다. 그 김 위원장이 저희랑도, 그러니까 김 의원이 저희랑도 통화를 했는데 뭐 예. 한동훈 위원장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고 합니다. 없대요 평소에? 예, 그나마 이제 비약하나마 총선 승리를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한 위원장이 임명하려고 이제 연락을 했을 당시에 한 위원장한테 직접 본인이 얘기를 했다 이런 말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는 사람만, 친한 사람만 지금 같이 일을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비서실장이면 평소에 내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 드리는 김에 지금 비대위원 보통 뭐 7, 8, 9 세대 지금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한 위원장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73년생이니까 예를 들어서 70년대생부터 90년대생만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중에 정치를 얼마나 아는 사람들이 비대위원으로 들어갈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총선을 100일 남짓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비대위는요. 평상시에 뭐 국민의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와는 관련이 없고요. 오로지 총선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방점이 찍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 정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정치 초년생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보좌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나이까지 젊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과 더불어서 있었던 세대교체 이미지로 민주당을 압박하는 데도 아주 좋은 카드가 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인선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그런 인선이 그렇게 뭐 갑자기 뭐 인재가 어디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인은 이제 뭐 나이가 중요한 것보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비대위원회 면면 지금 뭐 사실 한 명도 드러난 사람이 없죠. 그렇죠. 아마 한 2, 3일 내로 면면이 드러날 텐데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에 어디에 방점을 두고서 그 인선을 했구나 하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